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승만 정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전에 말했지만 이제 이승만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노트하고 보충 자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먼저 볼게 이제 그 근현대사 심화 자료를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46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승만의 시대는 이제 1공화국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바뀌는 때가 헌법이 바뀌는 거야.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때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1공화국, 2공화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공화국일까요? 지금은 6공화국이야. 우리가 보통 6060 하면 노태우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6공화국에 쭉 보시면 되고 그 후에는 이 공화국이라는 명칭보다는 문민정부 이런 식으로 붙이죠. 예. 근데 이제 법제상은 6공화국이에요. 6공화국.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면 1공화국의 이제 정치 체제하고 통일 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요. 그 다음에 단원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은 헌법상 양원제요. 양원제인데, 예,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민의원 선거만 했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단원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한민당 세력이었다가 후에 이제 자유당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통일정책 같은 경우에는 볼 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반공제일주의를 내세워서 그 당시 이제 무적통일론, 예, 북진통일을 내세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 미국도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 당시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해요. 근데 이런 기조가 이승만뿐만 아니라 후에는 장면 정권이라든지 박정희 때도 1960년대까지 가요. 1970년대 좀 달라지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6.25 전쟁 직전에 제2대 국회가 구성이 되죠. 그 앞에 있었던 재헌국회는 그 당시 이제 임기가 2년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헌법 제정을 목적으로 이제 구성된 국회였고, 그리고 이제 김구라든지 뭐그 혁신기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대거 이승만 계열이 이제 뭐냐면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를 채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는 1950년에는 이대 국회 때는 그때 이제 중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 무소속 중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들이 국회에서 약화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국회에서 간선제 형태로 이승만이 대통령 연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의 미로적인 태도, 그다음에 또 6.25 전쟁 과정의 국민방위 군사건 등등 해서 간선제로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직선제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직선제는 더 안 될 것 같죠. 간선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직선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의 8, 90%가 그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농민들이었어. 예. 그리고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처럼 대중리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정부에서 이제 간변 언론을 통해서 그 농민들에게 자신의 어필할 수 있었어요. 이승만이 어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도시에는 좀 약간 야당색이 강한 반면에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그 농촌에서는 쉽게 농민들 대상으로 선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 직선제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부안은 이제 직선제 양원제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부결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신에 의원들은 국회 내각제 개혁안을 제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은 폭력배를 이제 동원하죠. 예.
그래서 이정재 같은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이제 출근하는 걸 막아요. 그리고 내각제 창설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세력들을 그 당시 헌병대를 통해서 끌고 가갖고 헌병대 가둬버리죠. 이걸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부산 정치파동을 했다. 그 부산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정치 깡패를 동원해갖고 거의 협박 형식으로 해갖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자기 친인색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 이렇게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죠. 이때 이제 자유당을 부르는데 자유당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창당을 했어요. 예,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은 이제 그 당시 2차 총선에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참패되니까 조성왕이나 안재홍, 김규식 등 중도파 이제 민주주의자들이 다수 당선되니까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할 확실한 정당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다음 이범석의 조선민주청년당을 기반으로 원외 자유당을 조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 기반으로 삼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그 국제 공산당 사건을 급조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을 감청을 모아서 구금을 시키고 형병대를 동원해갖고 이제 뭐냐면 예, 국회의사당을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친일 세력들을 이제 끌어내서 기입 투표해갖고 불법적인 방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요. 이게 이제 발췌 개헌이야. 예. 왜 발췌 개헌이냐면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때 국회가 좀 주장했던 내각 책임자 단원제 국회를 적절하게 섞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각제 책임제와 단원제 국회란 국회안을 발췌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핵심이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상하 양원제도 실제적으로는 그 당원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아마 이게 상원이고 하원이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실제로 참의원 선거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원제가 된 거는 뒤에 이제 장명 정권 때요. 장명 정권 때. 그래서 발췌개헌이나 4.4 5.18개헌이나 양원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단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있고 거기는 국회 국무위원 불시한 나는 허용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내각 책임제 요소를 좀 받아들인 것 같아. 자, 그래갖고 이제 그 2대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때 이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유당으로 나왔죠. 조봉광이 진보당, 그다음 이시영 이렇게 있는데 이승만이 당선이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통령에서는 함태영이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범석인데 이범석은 처음에는 이제 자유당 창당까지는 되게 뭐냐면 이용해 먹죠. 그런데 부통령 선거할 때는 좀 이범석이 정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을 동원해 갖고 강제로 부통령에 탈락을 시켰어. 그래갖고 뭐냐면 함태영이 당선이 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 조선민족청년단은 그 당시 자유당에서 모두 숙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발췌 개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3차 총선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더 한번 해보려고 이제 대선 때 2차 개헌을 했어. 그 왜 그 2차 개헌을 했냐 하면 이때 이제 그 정전의 이제 헌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삼성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 금지 조항은 적용하면 이승만은 대통령 못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성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떻게 이제 했냐면 거기에다 부칙을 달았어. 단 초대 대통령은 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다 부칙을 둬서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개헌을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몇 분의 몇을 얻어야 돼요. 정족수 3분의 2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203명이었어요. 그때 203명이었고 그때 이제 203명을 그 3분의 2 정도 얻으려면 어느 창선표가 몇가 나오냐면 136표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딱 한 표가 부족했죠. 135표였어. 그러니까 초청이 부결됐어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틀인가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수학자를 모셔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35.66666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445입이라고 있잖아요. 5를 0.5로 이렇게 해갖고 올릴 때는 이상일 때는 한 장을 올리죠. 그래서 160, 136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는 135가 아니다. 136이다. 반올림해갖고 그래서 이 445 개헌안을 통과시켜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의결을 다시 반복해갖고 개헌 통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럼 개헌 내용이 뭐냐? 이것도 예전에 2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앞에 언급한 것 중 이게 이제 가가 제일 중요한데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인 제한을 철폐시켰다. 그래갖고 삼성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제 그 예외 조항으로서 그 뭐냐면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철폐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여 순수 대통령제로 회귀한다. 그게 있고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국민투표 결정하고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적 헌법 조항의 자유경제제도 다시 바꾸고요. 이게 재헌헌법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자유경제체제인데 지금 이제 그 헌법은 또 이게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 제한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자, 하여튼 있고 대통령 거리 시 부통령이 승계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앞부분하고 요거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 이승만세의 결집을 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승만이 장기 뭐냐면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반 이승만 그 위원들이 4.4.5 개헌 이후에 거대 단일 야당인 호연동지회를 결성했어요. 그런데 조봉암을 둘러싸고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조봉암이 이제 진보당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무소속 야당으로 해갖고 출마했던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진보당이 만들어져요.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조봉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승만하고 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예전에 사회주의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빨갱이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제 뭐냐면 전향을 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론 같은 걸 주장을 하죠. 그 혁신기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갈려지는데 이때 진보당은 이제 이렇게 제3당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2당이 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을 볼게요. 민주당은 다양한 색파로 구성되는데 여기 보면 크게 이제 구파와 신파로 구성이 됐어요. 구파는 여기 민주국민당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뭐 국민당 만들기 전에 국민당 만들기 전에 한민당 사람들이에요. 한민당이 이제 팽을 당했잖아요. 팽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이제 뭐냐면 민주국민당을 만들고 다시 민주당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익희라든지 그다음에 조봉옥,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구파 세력들이고 심판은 예전에 한민당 아닌 다른 야당 세력들이야. 예. 그 장명 같은 사람들이 대표주고 심파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자유당과 대결했지만 요 안에서도 그들 간의 계파 싸움이 계속됐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는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 국파, 신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당은 이제 조봉황이 중심으로 만들었고 약간 이제 뭐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해. 예전에 이제 조봉황이 사회주의자였으니까 그런 성격이 강한데 사회민주주의를 중시여기고 자유제 경제 자유제도 아래 그러니까 계획경제 정책을 하자는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제도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아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름만일 것 같아요. 예. 계획경제 체제를 하자. 그다음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 진보당은 혁신개세하고 연결돼요. 혁신개세력들은 이제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남북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자 그런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 이제 나중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혁신개세력으로 이제 정치세력이 연결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1956년 5월 15일 대선을 볼게요. 이때 이제 대선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정부통령 후보를 보면요. 자유당은 이제 정통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 후보는 아니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고 민주당은 이제 여기가 대통령 후보고 이게 부통령 후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병암이 이제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좀 약간 듣보잡이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내었던 구호가 상당히 약간 특이하죠. 예. 여기가 이제 가끔씩 한능금이나 이런 데 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그 당시 구호 중에 이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야. 그래서 4.4.5.2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 이제 내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내었던 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때 여당인 자유당이 내었던 게 뭐냐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예전에 한번 한능동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신익효 같은 그 민주당 표는 못 사겠다 갈아보자 하니까 이승만이 갈아봤자 볼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조병암이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 게 없다. 뭐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한능검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그 구호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단선 결과를 보면 도중에 이제 신익희가 뭐 대통령 선거 운동하다가 저쪽 익산인가? 익산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걸려갖고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익희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하고 조봉암이 했는데 의외로 조봉암이 선전을 하죠. 물론 이제 이승만이 이겼지만 많은 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생각하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조봉암이 자기를 제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은 이제 누구냐면 장면이야. 이기붕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부통령은 장면이야.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해먹으니까 삐걱삐걱 그러겠죠.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뭐냐면 다시 권력이 대통령이 되니까 진보당부터 때려잡아야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진보당이 그 왜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냐면 조봉암이 3차 대선에서 큰 뭐냐면 승리한 거야.
승리한 게 큰 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조봉암을 그러니까 진보당을 뭘로 엮으냐면 얘네들이 이제 주장한 평화통일론 자체가 북한하고 비슷하게 북한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북의 간첩과 밀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간첩죄를 엮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됐냐면 진보당 자체는 이적행위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간첩죄에서 벗어났는데 문제는 조병환과 그 일부 당원은 간첩죄를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형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보당을 제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주당도 이제 일단 자유당과 함께 반공을 모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봉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뭐냐면 조봉암을 진보당을 두들겨 펼 때 민주당은 옆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파동이 일어났는데 이사파동이 뭐냐 하면 이걸 다시 이제 보안법 파동,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사파동을. 자, 이거 예전에 09년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하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좀 약하다. 그래서 종래 국가보안법보다도 비해서 적용 범위가 확대시킨 그 내용으로 해서 뭐냐면 새로운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네, 그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만드는 신국가보안법이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그 옆에 있는데 몇 번 보냐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이게 없네. 내가 안 적어놨나? 여기다 여기 있네요. 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보면 종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적용 범위 강범위하고 그러니까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에 한해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했던 것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또는 단체 조직까지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국회 지정만 받은 단체들만 했어. 근데 이제는 북한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적 국가 변란의 목적으로 한 결사나 집단, 단체까지도 이 국가보안법에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이 국가 변란을 누가 판단하는 거야? 이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 당연히 정부가 판단하겠죠. 예, 정부나 검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적행위라는 것도 폭을 확대, 이적행위는 북한에 이롭게 하는 행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사상 비밀탄지에 한했던 간첩 개념을 적의 이롭게 목적으로 국가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와 수집까지 적용하는 데 있다. 근데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 자체도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인 거죠. 목적 자체가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누가 판단해? 정부나 검사가 판단하겠죠. 검찰이 판단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제 정부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든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정치가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야.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각종 야당이나 각 사회각 단체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야. 예, 이걸 그대로 통과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빨갱이로 이제 낙인 찍어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뭐냐면 제거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국회의원 에서 그 법을 통과할 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할 때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뭐냐면 대립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동원해. 그래갖고 자유당 의원들을 아니 자유당이 한다. 그 민주당 같은 야당 의원들을 저쪽 지하실 그 국회 지하실에 감금한 채 자유당만 해가지고 위원만 해갖고 통과시켜 버린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사파동, 신국가 보안법 파동을 얘기하죠. 보안법 파동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많은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상계에 나왔던 그 비판 내용이에요. 예. 한태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판한 거고, 사상계는 예전에 말한 장주하라는 사람이 장주하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만든 잡지죠. 그래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을 상당히 비판했던 그 뭐냐 잡지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오적을 씻었다는 이유로 뭐냐면 폐간을 조치를 취하죠. 요 사상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사상기가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중에 70년대인가 유신 정권 때 뭐 그 어디야 그 어디 올라갔죠? 포천에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이제 걷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약간 이제 한번 유골을 조사했더니 뒤에 뒤통수에 뭐가 누군가 둥기도 해서 맞은 흔적이 있는 거 봐서 살해당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예, 장준하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향신문을 또 폐간시키죠. 경향신문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신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야당지였거든요. 그 야당지인데 이것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폐간을 시켜버려.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정부에 좀 약간 비판적인 그 사설들 실었어요. 그래갖고 정부와 여당의 지리 면료상 다수의 폭정이나 논설을 통해서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비판적인 어떤 논조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갖고 경향신문을 이제 폐간을 시키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논설문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지방자치법을 개혁을 시켰어. 그래서 원래는 선거제도 뽑았는데 이걸 그냥 임명제로 전환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 대선을 볼게요. 자, 1960년 3월 15일 날 이제 4대 대선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제일 이제 부각됐던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이기붕이야. 이기붕. 요걸 좀 얘기할게. 이거 좀 설명이 짧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4대 대선에서 그 당시 자유당으로 대통령 나왔던 이승만이고 민주당은 조병원 후보가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조병암이 평소에 지병이 있어갖고 미국 갔어요. 예, 미국 갔는데 여기에 뭐 수술 받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당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야. 자,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누구하고 대립을 했냐면 그 당시 이기붕하고 장면하고 대립을 했어요. 그때 3차 대선하고 했던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부통령 선거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이 상당히 고령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4.3 5.2 개헌을 보면 이승만이 죽은 후에는 누가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계승한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선거에서 이기붕이 이겨야 돼. 이게 중요해. 부통령 선거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붕을 부통령 당선시키려 무리하게 하다가 3.15 부정선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뭐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4.19 혁명이 이제 배경이 됐던 단초가였던 이제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2.18 대구 학생 시위예요. 그래갖고 이제 2.18 대구 학생 시위는 그 3.15 선거 이전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대구에 가봤더니 대구 모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대구 갔더니 2.18 대구 그 2.18 그 공원인가? 공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자기 이제 대구 자랑을 하면서 예, 우리가 최초로 이제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8 그 공원이 있는데 2.18 대구 학생 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야당인 민주당인 그 전국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장면이겠죠? 대구에 이제 유세를 하는데 학생들의 그 유세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구의 명문구도 있죠. 경북고하고 경북군가? 네, 경북고하고 대구고
경북 여고나 사대부 사대부고가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한다고 뭐냐면 불려오게 하는 거야. 학교에 있도록 한 거야. 이게 등교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그 당시 228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등교 조치에 반발해서 그 당시 대구 시내 고등학생이 벌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하고 지금 예전에 그 고등학생은 좀 다르죠. 이때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은 대학생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뭐냐면 상당히 엘리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리고 3.15 선거 마산 봉기 볼게요. 그냥 3월 15일 날 이제 강권과 근권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부정선거하는 방법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사전 투표제, 그 다음에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 그 다음에 완장부대 활용,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 추천 등등 여러 이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투표함을 까보니까 그 당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적당히 이제 뭐냐면 표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 지금 국심당 지금 세력이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 대구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약간 진보 색깔이 띄었어요. 요 지역이. 근데 이런 지역에서 보니까 당연히 작년이 상당히 득표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작년은 뭐 10,000표에서 20,000표였고 이기붕은 100,000표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조작질을 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조작을라도 적당히 좀 해야죠. 예, 안 보이게. 그래서 이제 곳곳에 뭐냐면 시가 있는데 마산에서 봉기가 일어났어. 그때 이제 김주열 학생이 이제 뭐냐면 죽게 되죠. 그때 이제 김주열 학생이 이게 뭐라죠? 체육탄에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돼. 근데 경찰이 그 시신을 그 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이게 나중에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떠오르니까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뭐냐면 그 빨갱이들이 시켜가지고 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열받았고 전국 확산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고려 대상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교수단이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시위하니까 또 깡패들 동원해갖고 하다가 더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부에 이제 계엄령을 내는데 군부가 계엄령을 내지만 제대로 이제 진압을 안 하죠. 보고만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이승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제 사퇴 파악을 하고 이승만부터 물러나고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하야선언하고 물러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4.19 혁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합세해서 독재 정권을 터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헌법에도 지금 헌법 전문에도 여기 나오죠.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요. 예.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4.19 혁명이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데요. 기출은 안 나왔어. 예. 제 생각에는 또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면 낼 거 되게 많은데 4.19 혁명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는 또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 때 뭐 3.1 운동도 실제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김이동일 선언 좀 나오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가도정부를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자유당 의원들이 그대로 포함된 기존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신정권을 창출한 걸 기결됐다. 예. 자유당 의원들도 이제 그 당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 동기를 보고 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헌을 통과시켰던 거죠.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도정부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정부 측에서 다른 정부 넘어가기 전에 임시로 조직된 정부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도정부는 허정 가정정부는 이승만 정권에서 장년 정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허정을 중심한 정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도정부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헌법으로 개정을 하죠. 예. 형식상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이 형식적인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통과시키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양원제 국회야. 양원제 국회. 양원제 국회는 이제 참의원과 민의원 이렇게 구성이 됐죠. 여기가 이제 상원 정도 역할을 하고 여기가 이제 하원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1차 기원과 2차 기원 때는 만료는 참의원, 민의원 같은 양원제 국회를 했지만 실제로 선거를 안 했어요. 그 민의원만 구성된 단원제 국회였는데 2차 그 장명 정권 때는 이때 이제 그 20화국 때죠. 20화국 때는 참의원 선거, 민의원 선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양원제 국회를 한번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단원제로 넘어가죠. 자, 총선거 결과 당연히 민주당이 뭐냐면 압승을 하죠. 예,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이 장명 정권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대통령의 윤보선을 설치하고 그다음 윤보선은 장면을 국명총리로 임명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은 상당히 실권이 없었다. 그냥 상징적 존재였다. 그래서 외교 그 사절단이 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외국의 그런 대통령이 오거나 그럴 때 이제 와서 하하호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고, 실제의 권력은 이제 장면이 있었죠. 국무총리가. 자, 그래서 장명 내각은 지방의회 위원과 도지사, 시의원장을 중요로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놨죠.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공개 채용과 경찰에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당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공무원들이 좀 썩어 빠졌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명 정권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경제였어요. 이거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어. 보통 우리가 경제 제일주의 하면 박정희가 생각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면이 먼저 내세웠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예, 부흥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외자도입과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은 처음에 마련한 거는 이승만 정권 때요.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3개년 계획을 마련했죠. 근데 이거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작년 정권으로 넘어간 거야. 그때 이제 작년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뭐냐면 수립하죠. 그래서 경제자립이 최우선의 국정과제다 이렇게 내세우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근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도 아쉽게도 이제 이걸 시행하기 전에 뭐예요?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실행하지 못하고 실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은 누가 실행하냐면 박정희 정권이 실행해요.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국도개발 산업을 했다. 국도개발 산업이 뭐냐? 이건 이제 가끔씩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 국토개발을 착수해서 국토건설단 운동을 이제 했는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이제 장면 정권은 그 당시 이제 그 대학생들을 불려서 교육을 시켜. 그리고 이들을 시골에 농촌으로 하방을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농촌을 계몽하고 농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국토건설단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장기경제 개발로 했죠. 이거 잘못된 게 5개년 계획인데 3개년이 됐네.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1961년에 한미경제 및 기술 원조도 협정도 체결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통해 소급입법도 이제 했는데, 개헌은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할 텐데, 이때 한번 그 앞에 허정 가도정부 때 개헌하고 나서 이때 또 한번 작년 정권 때 한번 부분 개헌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다음 부정축제자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마련하게 된 거야. 원래 소급 처벌은 법에서 금지돼 있죠. 법이 만들고 나서 그 전에 것을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만든 시점 이후부터 처벌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자들이나 부정축제자. 부정축제자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정경유착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챙긴 그 기업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불법 자본금을 많이 줬어, 정치가들에게.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자유당 정치가들이 그걸 받고 뭐예요?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정권을 유지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론들 보면 그 당시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도 문제지만 얘네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 악질이다. 이 부정축제자, 정경유착을 한 기업인들이 문제점이 있다. 막 해가지고 이제 가진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소급 입법을 하게 된 거야. 얘네들하고.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냐? 제대로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막상 이제 3.15 부정선거자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처벌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부정축제자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야. 객관적 기준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의도성이 있으면 처리하는 거고, 그냥 의도성이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제 정치 자금을 줄 때, 정치가 내 압박을 받아서 나 주긴 싫은데 억지로 줬다. 그러면 이제 무죄야. 그러면 이건 누가 판단했어요? 기업인들의 어떤 발언에 의한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처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축제처리법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부정축제처리법을 개선을 하죠. 그래서 돈 얼마를 준, 정치연금을 준 사람은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기준을 딱 정해놓은. 그래서 이 부정축제처리법은 그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박정희가 군정 시대 때 통과시킨 법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때 장면 정권 때 만들어진 거야. 장면 정권 때 박정희는 그걸 두세 번 개정을 했어. 그 개정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혁신계 세력들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평화통일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민간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통일 세력이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분이 그 통일운동을 따로 빼가지고 뒤에다가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1960년대 이렇게 혁신계 통일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부터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655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요. 그 60년대 이제 4.19 혁명이 끝난 후에 혁신계통의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갖고 정치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선거에서 대패를 한 거야. 결국에는 정치를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진출한 걸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학생단체였던 그 민족통일연맹, 민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 형식으로 해갖고 여러 단체들이 이제 모여놓은 그 민주자주통일협의 민자통 이런 거를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읽었던 주장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이 등장했다. 평화통일론은 예전부터 그냥 계속 주장했던 거고, 이때 특별하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중립화 통일론하고 남북협상론이야. 예.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4.19 혁명 이후에 혁신계들이 주장했던 통일 방안 한번 물어봤죠. 요거 쓰시면 돼요. 자, 중립화 통일론은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방식으로 영세 중립화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보장 안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반대해서 중국과 소련 믿을 게 못 된다. 얘네들 침략 시 대응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 거고, 남북협상론 같은 경우에는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자주 입장에서 남북 협상을 하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북한을 어떻게 믿냐, 먼저 국내 정국이 안정시키겠다 하고 반대가 있는데, 하여튼 이는 중립화 통일론하고 그 남북 협상론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회담 그 학생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죠. 그 통일 촉진 결기 대회를 열고 판문점을 가서 좀 하려고 했어요. 물론 경찰이 중간에 막았지만,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가자 북으로 오나 남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이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말자라고 구호를 내세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회담을 통해서 이제 했다. 이 판문점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논의가 좀 어리석긴 해요.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간 낭비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건너뛰는데, 여기 이제 여기만 통일 문제만 또 나오는데, 이 학생 운동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학생 운동이 통일 운동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신생활 운동이 있었어요. 일종의 계몽 운동 중에 하나인데, 요걸 하다가 이제 학생 운동이 이제 남북 그 혁신계가 손을 잡고 통일 운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생활 운동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이 제가 이제 거기 주에도 보충자료에도 적어놨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계몽운동이 세상화 운동을 벌써 기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농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하고 그렇게 하고, 뭐 외제품 사용 반대 등등, 그 다음에 학교 내 어용고수 퇴직운동 등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1960년 말부터 통일운동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얘기했던 진보 노선에 탄 혁신계 세력들이 그 당시 총선에도 이제 참여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회대중당을 조직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이제 크게 뭐냐면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5.16 군사 쿠데타로 해갖고 또 이게 당이 해체되고 그래요. 예,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남북학생회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민족통일 전선 학생연맹 결성 준비대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남북협상이 나올 때 자주평화, 자주민주평화 원칙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통합 논의는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2공화국 당시에는 학생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요구도 분출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당시 이제 뭐예요, 이승만 정권을 억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학생들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그 당시 교원 노조를 만들었어요. 정교조처럼 교원 노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농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 학살자 그 유족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유족회를 건설했어요. 그때 이제 6.25 전쟁 때 그 양면 학살 등등 해갖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족회를 만들어갖고 정부에 책임을 지고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요구들이 이제 그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장명 정권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장명 정권도 나름대로 통일 정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통일 정권 내용이 들여다보면 특색 있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단은 그 이승만 정부가 내걸었던 북진 통일은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폐기하고, 요것도 이제 유엔감 시절에 남북 간 자유총선을 주장해요. 근데 요 내용은 북진 통일날 폐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그 이거는 그 이승만 정권도 대외적으로 내세웠던 거야. 그 이승만 정권의 대내적으로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또 이제 본 눈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유엔 감시해야 될 남북 간 자유총선거를 주장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계승한 거야. 이걸. 그리고 196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도 그냥 이걸 그대로 계승해요. 70년대에 와서 좀 달라지지만. 그리고 장현 정권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보수 세력이에요. 민주당 그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반공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앞으로 통일령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대학 안 하죠. 얘들 이건 그 명목상 내세운 것뿐이고. 그래서 북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의 교류와 협상을 모두 거부하면서 반공통일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래서 선건설 후통일로 남한을 경제적으로 먼저 부흥시킨 다음에 북한 주민을 남한 체제에 유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싸웠죠. 그게 이제 잘 살게 된 게 1970년대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건데, 야, 우리가 잘 살기 전까지는 그냥 통일 논의 하지 말자. 이런 논의야. 그래서 어느 실력을 키운 다음에 북한을 흡수통일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보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방공법이나 대모구제법도 만들어서 방공을 대강화했고 사유를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 수소 독자적인 통일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뭐냐면 북한보다 경제력이 앞서고 체제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이 어필 느꼈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요.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딸렸잖아요. 수세적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통일론 같은 거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유엔 감시안에 남북한 통일 그 선거하자. 그냥 예전에 했던 논리들만 그냥 레파토리만 계속 이제 주구장창 했던 거고 실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정보주도의 이제 통일론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면 70년대, 80년대 통일 정책이 나오겠죠.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앞부분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네.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장명 정권의 한계를 보면 장명 정권이 민간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간의 요구라는 거는 통일의 요구 외에도 앞에서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분출된 요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하고 약속했던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앞에서 소급 입법을 해도 개헌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무능한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그 군부, 예, 박정희가 딱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줬죠. 예, 그래야지 자신의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정당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자체가 여러 세력들이 합쳐놓은 정당이죠. 뭐 예전에 한민당이나 여러 잡단색들이 합쳐놓은 정당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신파와 국파들이 싸움이 났다. 그러니까 신파는 장면, 국파는 윤보선. 이런 애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제대로 정치가 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때 서울 민주항쟁의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읽어보세요. 의의 쓰면 뭐 여가 많죠. 채점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시대 경제도 볼게요. 이게 좀 이승만 시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경제는 따로 묶어가지고 파트너해가지고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래갖고 좀 보기가 좀 그래. 다음에 제가 그거 이제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좀 약간 더 개정해가지고 할게요. 자, 거기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와중이고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입증할 때는 이승만 정부에 와가지고 원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군사 원조라든지 경제 원조라든지 등등등을 해줬는데 요건 그냥 쭉 보세요. 네, 그냥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그 미공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미공법.
요건데 요게 좀 정리가 요게 약간 안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제가 거기 우리 어머니가 지금 통화를 하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보충 자료로 제 걸 교재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참 더 띄워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어디 있나? 예. 미공법이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공법 관련된 내용이요. 자, 미공법은 뭐와 관련되냐면 인연농산물 있죠. 미국에 인연농산물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3세계 국가나 이제 한국같이 좀 개발이 덜 된 국가들에게 원조를 내줬어. 그래서 이때 생산 가인을 하면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를 못하니까 농업공황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입장 때도 그 뭐냐면 그냥 창고에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제3세계 국가한테 원조 형식으로 주면 나름대로 수요가 발생되었고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이나 미개발 국가들한테 줌으로써 이제 미국은 자체 내에서 뭐냐면 공학을 또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군법에 의해서 대충 자금을 마련해 갖고 그 당시 국내 미군의 유지 비용이나 미국 무기 구입 사용에 또 쓸 수가 있죠.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충 자금이 뭐냐?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 표를 가지고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제공해 줘. 이승만한테. 근데 이제 잉여 농산물을 제공할 때 미국이 직접 이승만 정부한테 돈이라든지 헌물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잉여 농산물을 제공할 때 일종의 이제 허가증 같은 걸 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라. 그러면 이승만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기업가들에게 허가증을 나눠줘. 그러면 기업가들이 미국에 가고 그 허가증을 그 미국의 은행에 제출해갖고 미국의 은행에서 그걸 보고 나서 돈을 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물자를 사와가지고 수입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승만하고 정부하고 기업 그가들의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도입된 이제 물자들을 그 당시 이제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면 여기서 얻은 것을 거기에 대충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충당을 시켜. 예. 대충자금을 충당시켜갖고 이 대충자금에서 충당된 유지비를 가지고 국내 미군들 유지 비용을 쓰거나 미국 군이 무기를 구입을 시켜요.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 정부의 경제 개발 있죠. 경제 그 개발 같은데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용도 자체가.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이 되게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돈이 없다 보니까 거의 국방비 90%를 미국한테 타 쓰고 있었어요. 미국 무기도 사용하고. 그래서 미국 무기들 이제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 원조는 거의 없고 거의 랜드리스 해갖고 지금 랜드리스 아시죠? 예, 그래서 빌려주는 거야. 아니면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이제 대가를 받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미국 무기를 구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군이 대부분 미국 무기로 구입하다 보니까 후에도 이제 미국 무기에 종속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기를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어떤 그 전투기가 좋다. 그래서 유럽 전투기가 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에 맞지가 않은 거야. 뭐 네이더가 미국제인데 통신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유럽제하고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국의 F-16이나 F-15, 뭐 F-35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미국의 지금 무기 체제가 이게 구축되기 시작한 건 이때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체제가 한국군에 구축이 돼서 그 후에 미국 물자들 계속 수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과정은 이제 뭐 한윤하고 대충장은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건너뛸게요. 예. 자, 결과를 볼게요. 결과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일본 기업, 그 일부 기업가가 관료 및 정치가의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래서 부정부패가 풍조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 정부한테 잉여 농산물 제공할 때 직접 준 게 아니랬죠. 헌금이나 달러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한테 일종의 허가증을 주는데, 판매 허가증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하고 그다음 기업 간에 정경유착이 일어났다. 부정부패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일반 민중의 상대적 빈곤감, 낭비적인 소비 성향이나 경박한 풍조가 주장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표현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이거죠. 삼백산업. 삼백산업은 그 당시 이제 주로 미국이 원조했던 물자들 어떤 물자들이냐면 대개 이제 소비재에 관련된 내용이요. 이승만 정부는 생산재를 좀 원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승만을 잘 못 믿었어. 괜히 생산재를 이제 해줬다가는 얘네들이 뭐 이승만이 항상 북진 통일 내세우잖아요. 그걸 이제 무기를 만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를 안정시키고 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그냥 최소한의 소비재 공업을 소비재를 원조해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뭘 했냐면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 모카,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되게 이 밀가루, 설탕, 모카들이 색깔이 뭐죠?白색이죠. 그러니까 삼백산업이야. 그래서 밀가루를 통해서 이제 제분업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설탕을 통해서 제당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카 같은 건 면방지 이런 거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백산업 같은 소비재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원료를 미국부터 원조 받다 보니까 대의존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행적인 산업 구조가 일어나고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에 비해서 생산재 산업은 부분이 부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실업이 증가되고 산업 발달 정책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삼백산업 가운데 신흥 재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제당 같은 거 있죠. 제일제당이 원래 삼성의 모기업이죠. 지금은 삼성전자지만 예전엔 제일제당이 제일 이제 왕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수출주형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국내 식량 사정이 완화됐지만 권력 유지 기반의 가인 도입 및 국내 고물가 하락에 대해서 면화와 밀재반의 농가가 몰락됐죠. 그 예전에 면화라든지 그다음에 밀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 몰락을 해. 그래서 이제 농가는 쌀만 단작화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밀이 수입되오죠. 국산 밀도 있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유기멸 뭐라고 하잖아. 하여튼 자연산 밀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파는 게 있더라고. 근데 1%야. 네. 그래서 지금 밀값이 올라간 것도 자급자족을 했으면 밀값이 안 올라가잖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밀이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밀값이 올라가는 건데, 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 전환됐다. 그 다음에 설탕, 면화, 밀가루 이용한 농산물 가공 사업이 발달했다. 요거는 앞에 이제 300산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1958년부터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 미국이 이제 경제 분황이 이제 이어지니까 예전에는 공짜로 퍼줬는데 이제 얘네들이 유상차로 바꿔버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뭐 자기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세우려고 해도 미국부터 이제 원전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상차로 받다 보니까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재 공업을 이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제자를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그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3개년 경제개발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 정권 때 만드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있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원조 경제 결과 이제 좀 볼게요. 이제 원조 경제부터 미군법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많은 원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대충 작업을 통해서 그때 이제 무기 구입이나 주한미군 유지비 등등을 쓰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자본주의 대종속성이 심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간의 불균형에서 소비재 공업을 했고, 이런 것들.
300산업 있죠? 재분업, 재단업, 연방지법 이렇게 있다.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밀이나 면화, 그다음 보리 같은 가격 경쟁에 밀려서 우리 농촌이 점차 사라지고 쌀만 짓게 됐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경제정책 기구 같은 게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경제조정관실이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속기업 불화를 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이걸 적산이라고 했잖아요. 적산. 근데 이 적산이 그 당시 이제 그 미군정에 신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적산 기업들을 이제 한 7, 80%를 처리했어요. 근데 이걸 다 처리한 게 아니라 한 3, 40%? 네, 그 정도는 한 이승만 정부 넘겼거든요. 그 이승만 정부에서 이 적산 기업도 있었어. 그래서 적산 기업을 누구한테 분할을 해주냐면 주로 대기업들에게 분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분할받은 가격이 실제 시중의 가격보다 낮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하다고 이득이 받겠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을 했다. 그래서 경제 구조가 뭐냐면 대기업 위주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적산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리하는 법이 기속재산 처리법인데 이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속재산 처리법. 공공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공성이 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을 기업체를 민간에게 부과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저 대기업에게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부흥부를 설치해서 산업경제 부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실시에 관리했고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되죠. 1958년 미국의 경제부담으로 무상원주에서 유상차군으로 형식으로 전환되니까 이승만 정부는 경제자립과 생산재 공업 육성을 위해서 3개년 경제개발 시한을 세웠으나 이게 실시되지 못하고 작년 정권 때 5개년, 그다음 박정희 정권 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실제 실시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실시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때 1차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전쟁 막바지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때 왜 일어났냐면 여기 위조 지폐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당이나 뭐 하여튼 이 남노당이나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냥 막 위조 지폐를 해갖고 하니까 이제 남한 경제가 상당히 어지럽고 그 다음에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이제 지폐를 많이 찍어내갖고 이제 유통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물가 급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뭘로 바꾸냐면 원에서 한우로 바꿔버려. 예. 그러니까 화폐 단위도 많이 축소돼. 그래갖고 이제 한우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2차 화폐 개혁 때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군정 때 한에서 원으로 바꾸죠. 예. 요거가 이제 2차 화폐 개혁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기출문제. 자, 그다음에 농촌 파트를 보면 그 당시 토지 수익이 돼서 뭐냐면 환물로 납부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전쟁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환물이 상당히 중요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있던 경제 부담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상에서 임시세율 때 정권 말기까지 계속 유지했다. 원래 임시세였는데 계속 그 세제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고가 정책을 냈고 이거 다 농민들에게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잉여세습을 대량 유입하면서 농촌 경제가 상당히 파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끝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박정희로 넘어갈게요. 박정희로.